1932년 4월 29일 금요일, 상하이 시내는 잔뜩 찌푸린 날씨여서 5시 11분 일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침은 더디 새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윤봉길은 이남산이라는 이름으로 이틀을 묵었던 동방공우 35를 나왔습니다.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아직 거리는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러나 날씨와는 상관없이 홍구공원 주변은 이른 새벽부터 천장절 행사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일본인 거리는 동원 책임자들이 각 동별로 서로를 부르며 바삐 독려하고 있었기에 더욱 부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전시가지는 정작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혹 느끼기에 따라서는 폭풍 전야 같은 새벽의 고요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동방공우를 나오자 곧 어제 저녁 김구와 함께 다녀갔던 프랑스족의 화룡로 원창리 13호 한인동포 김혜산의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오늘 사용할 물건을 직접 손에 쥐어보고 사용 방법과 주의할 점을 익힌 다음 마지막 아침을 이 집에서 먹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 윤봉길, 집주인 김혜산 세 사람의 아침 식사 자리는 말보다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이 되어버린 이 광경을 김구는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군과 함께 마지막 아침밥을 먹으면서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다. 농부가 밭일을 나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억지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러나 윤봉길은 큰일을 앞두고도 묵묵히 그리고 태연하게 아침밥을 다 먹고 2층으로 올라가 김구로부터 물통폭탄과 도시락폭탄을 받아 물통폭탄은 어깨에 메고 도시락폭탄은 이틀 전 일본 가게에서 사놓은 모슬린 보자기에 쌌습니다. 망감이 교차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괴종시계가 7시를 알리자 윤봉길은 생각난다는 듯이 자기 시계를 풀어 김구의 시계와 바꾸자고 말합니다. 자기의 시계는 그저께 선서식이 끝나고 김구의 지시대로 6원에 샀는데 김구의 시계를 보니 2원짜리여서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나서는 처지에 앞으로 1시간밖에 필요치 않은데 굳이 비싼 시계를 차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로의 시계를 바꾼 후 김구와 윤봉길은 김혜산의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큰 길인 하비로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법대 기차공사에서 미리 불러놓은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구가 환갑을 앞둔 56세, 윤봉길은 24세였기에 아마 김구는 아까운 아들을 죽음의 길로 먼저 보내는 심정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찢어질 것 같은 마음에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기 전 또 윤봉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내 김구에게 줍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돈인데 차비를 하고도 5, 6원이 남았다며 김구의 손에 억지로 건네줍니다. 아마 당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윤봉길이었기에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싶다는 의지감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이왕 떠나는 길에 남김없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만 거사 현장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각오의 표시이기도 했을 겁니다. 김구는 이제 더 이상 조개 밖을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배웅하고 싶었겠지만 김구는 애써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는 목맨 소리로 뒷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봉길도 차창 너머로 머리를 숙여 말없이 인사함으로써 두 사람은 이승에서 영영 이별을 고했습니다. 택시는 곧바로 프랑스 조개와 공동 조개를 벗어나 북동쪽으로 달려 7시 50분경에 홍구공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는 일본 교민단과 군인들이 행사장 홍구공원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밤새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짓느라 더욱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온 일본인들 때문에 윤봉길이 일찍 서둘러 도착했음에도 이미 홍구공원 주변은 북적거렸습니다. 이날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군인 1만 명, 일본 교민 1만 명, 도합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는 이날 모인 사람들이 3만에서 4만 명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홍구공원 주변은 일본인 군인과 민간인들로 가득 찬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봉길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사히 폭탄 투척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윤봉길의 공원 잠입에 대한 여러 설이 분분하고 또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홍구공원 입장에 대한 뚜렷한 결론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날 신문들의 보도를 모두 종합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놀랍고 새로운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우선 윤봉길이 밝힌 정문 통과 내용은 신문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봉길이 홍구공원 정문에 도착한 7시 50분경은 많은 일본인들로 북적였지만 공원 입장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문으로 입장하려는데 중국인 문지기가 입장권 제시를 요구했지만 나는 일본인이다. 입장권 따위가 왜 필요한가? 라고 일축하고 그대로 장내로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윤봉길과 부부로 위장해서 들어가기로 했다가 취소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윤봉길이 들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윤봉길의 공원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면에서 터무니없는 과장과 앞뒤가 안 맞는 회고가 많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논란이 되는 증언은 당시 본인들도 홍구공원 거설을 준비했다는 아나키스트 단체 남아한인청년연맹 정화암의 회고입니다. 이들은 김구와 윤봉길의 거사 계획을 알고 있어서 그들보다 1시간 전에 거사하려고 출입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입증은 중국인 동지 왕아초와 화균실이 일본 기자로부터 구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시 상하이에 살고 있던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의 해고인데 입장권 제시를 요구한 중국인 문지기 얘기는 가당치도 않고 윤봉길은 일본인 세탁소 늙은 부부를 모시고 아들처럼 입장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시사신보는 윤봉길을 프랑스족의 대마로의 모 세염공사 직원이라고 보도했고 노스차이나 데일리 뉴스도 세탁소 직원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아 우리 학계가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증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발견한 사실은 너무나 싱겁게도 앞에서 말한 현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날 공원 출입에 대한 어떤 출입증이나 초대장도 필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천장절이기도 했지만 일본 군부가 만주를 휩쓸고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해 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일본군이 하늘을 뚫을 기세로 기고만장했던 참이었습니다. 행사 초대장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외국 영사들과 우관들에게만 보내졌을 뿐 정작 중국 정부에는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인 천지의 잔치였는데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 아니라 중국인 문지기가 신분 확인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사건 후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일에 중국인은 단 한 사람도 홍구공원 근처에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날짜 신문들의 보도입니다. 중국 신문 대륙보는 사설에서 공원 주인은 경계가 삼엄했지만 참가자들을 일일이 검사치는 않았다고 했고 김구 엄황섭이 당시 함께 엮었던 도예실기에도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차이나 프레스 또한 홍구공원은 특별히 잘 경비하였으나 공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잡지 노스 차이나 스타도 삼리에 달하는 공원 주위를 완전히 보유하고 일본군이 장악한 홍구공원 일대의 경계망은 물샐 틈이 없었다. 홍구공원 안에서 펼쳐진 경축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일이 몸을 수색당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신문 오사카 아사히 신문 당일 호에마저도 이날 공원의 입장은 자유였고 그래서 축하회장에 들어온 다음 장례 질서는 어지러웠다고 했으며 평소에 공원은 일반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켰지만 이날은 자유 입장이어서 경축일에 기쁨에 젖어있던 일본인들이 모두 몰려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날 마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 출입관리 속에 입장권이나 초대장이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후 그 어떤 기록에도 출입증 검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출입증 때문에 의심을 받아 체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을 반증합니다. 하여튼 열병식은 공원 정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해군 장갑제 14대, 기병대 2개소대, 거류민단 편의특무대 50명이 정문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9시 30분이 되자 총 1만 명의 부대는 열병과 분열을 모두 끝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관민 합동 행사장으로 행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대부분의 외비는 자리를 떴습니다.
무사히 잠입해 여기까지 구경을 하던 윤봉길도 자리를 옮겨 천장절 행사 연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뒤편 일반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갔었습니다. 윤봉길은 침착하게 잠시 서서 행사와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 기미가요 제창 2절이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앰프의 잡음 소리와 떨어지는 빗방울로 인해 군중의 동요가 일었습니다. 마침 김하대는 식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윤봉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폭탄을 슬며시 내려놓고 그때까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메고 있던 물통 폭탄을 얼른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너 발 앞으로 내디디며 물통 끝에 달린 심지를 힘껏 당기며 연단을 향해 과감히 던졌습니다. 4초 후면 폭발할 저승의 폭탄이 연단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운명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역사가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에 의해 단번에 크게 요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